네,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멘탈 경험 디자인의 대표 멘티쌤 조명국 강사님 상큼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입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나서 가장 가까운 분께서 의상을 픽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서 오늘 네. 약속을 지키러 아, 이렇게 선물 입고 받으신 왔습니다. 옷이에요? 네. 굉장히 감각적인 색깔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네. 네, 저번엔 좀 칙칙했는데 네. 오늘은 좀 밝게 나와보았습니다. 예, 맨디쌤을 오늘 가면 맨디쌤 만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면서 그럼 뭐야 벌써 일주일 간 거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먹어서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사시고 또 재밌게 보내셔서 빨리 간 게 아닐까 또 네.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시간이 제일 빨리 가요. 그러니까요. 네. 멘티쌤도 저희와 만나는 시간 손꼽아 기다리셨을 거로 제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는 십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첫 번째 주제를 제가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얼마 전 지역 농협 직원이 회사 돈 40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30대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 소속 7급 공무원도 맞아요. 115억을 횡령해서 굉장히 놀랐죠. 이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 워낙 크잖아요. 네. 네, 그 요즘에 신문 기사 중에 제가 제일 제목 중에 놀랐던 게 대횡령의 시대. 횡령이 올해 뭐 우리은행 600억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 막 남의 돈을 그죠. 인마이 포켓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농협 직원이면 네.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얼마라고요? 40억을 이렇게 와. 어떻게 그 가능한가요? 로또 심리적으로? 1등 10번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4억이었으니까. 네. 이 조금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 이 횡령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심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이론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국의 범죄 사회학자인 도널드 크래시가 1939년에 횡령범 130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자님도 대단하시다.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횡령 범죄를 유발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3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 부정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 3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두 번째로는 횡령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쉬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내가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손해가 난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고수익이 나는 그런 식의 이제 위험 투자에 횡령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이제 부추긴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융자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내가 여기서 잘만 타이밍을 잡으면 이 돈 만회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부추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 투자가 잘 됐으면 잘 됐다는 이유로 또 잘 되지 않으면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횡령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이게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나 기록이 다 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잠깐 말하자면 빌렸다가 네. 어느 정도 뛰고 나면 갚고서 나머지 차액은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빌렸다가라고 농협 직원이 거기 계좌에 맡기신 분들 돈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자기 합리화가 자기 합리화 그렇게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 금융계에 근무를 하는데 사실 네. 이런 돈 사고나 횡령 사고가 없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지점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큰 돈을 보니까 이거 내 돈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 보면은 그쵸. 이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한 지점에 오래 있으면 돈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루트라든지 방법을 잘 알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네. 아니 저게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횡령 범죄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 갑자기 40억 이렇게 딱 횡령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면은 네. 이제 뭐 새마을금고 사례만 보더라도 거의 뭐 10년, 네. 15년 동안 맞아요. 조금씩 횡령을 하다가 이제 걸린 것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횡령에 걸리더라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다고 해요. 내부에서 조그만한 돈을 이제 만약 횡령을 했다. 그러면은 자체 징계를 내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 횡령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이 평판에 안 좋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신뢰는. 때문에 자체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또 핵심 멤버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금 담당을 맡겼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장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온정주의가 또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쉽게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론유다인 거죠. 네, 그죠? 그러네요. 돈 맡겼는데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장 크게 사고를 치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대횡령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대횡령 그러니까 시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아니 횡령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요즘 들어서 요즘 특히나. 들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횡령에 대한 환수 이 문제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한수요? 네, 두 분한테 여쭤보자면 네, 네. 혹시 이제 횡령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이 얼마나 환수가 될까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 아, 저희한테 횡령을 해봤냐는 걸 물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전 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니까 네, 시리님. 걸리진 않았지만 환수되는 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0% 미만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2021년 범죄 분석 이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이제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 약 2조 7,376억 중에 회수된 금액은 1,31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걸- 2조를 뺏겨 네. 1,300억이라고요?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5%가 채 안 됩니다. 다 어디 간 거죠? 그렇죠. 이게 법령으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아. 또 내 지인이나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은닉을 하게 돕도록 하더라도 그거를 강제로 또 뺏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횡령을 당한 그 회사가 알아서 이제 환수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때문에 횡령에 대한 유혹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사실은 그분들이 나 도박해서 다 날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실제로.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어떤 전문가도 말씀하셨지만 도박해서 날렸다고 해야 이 환수가 안 될 수 있는 그렇지. 일종의 변명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잃어버렸다 이럴 수도 있고. 잃어버렸다, 왜 뭐. 다 그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해외로 다 이렇게 은닉해 놓고 그렇죠. 그렇죠. 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 우리은행인가 600억 횡령하신 분이 잡히기 직전에 호주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을 했대요. 근데 잡히기 직전이어가지고 송금하고 뺏어오지를 못한다던데요. 그것도 못해. 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송금해버린 상황이고 그때는 범죄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돈 주인이. 네네. 그러니까 주라고 못하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아니 그리고 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민사로 소송을 네.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못 돌려준다라고 하면 또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어. 생각보다 이런 횡령에 대한 처벌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범죄로 다루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수십억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뭐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감옥 가서 좀 몇 년 10년 살다 살아. 나오면 네. 내가 감옥 그 10년 동안 10년도 안 되죠 보통은. 10년 나왔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네. 10년 정도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럼 이거 모럴 해저도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아 근데 그럴 때만 이성적으로 이게 회로가 도는군요. 이게 돈을 이렇게 내 주머니 넣을 때는 네. 걸릴 거라 생각을 못 하고 그때는. 10년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그때는 또 이성적으로 회로가 가득.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예. 근데 이게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올 것 같아.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약간 도박 같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도박에 대한 심리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이야기를. 그 도박에 처음에 빠지는 분들 보면 왜 빠진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벌었으니까. 벌었으니까. 예, 네. 그것도 맞고. 예, 처음엔 그냥 재미로 그렇습니다. 가볍게. 네, 사실은 뭐 이제 뭐 모험심이나 이제 물질적인 욕망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잊기 위해서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자극적이어서요. 독실님 말대로 이제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근데 사람이 어떤 도박을 했다가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한번 따기 시작하면 네. 내가 이거 돈을 딸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돈을 계속 투자하게 되는 거죠. 투입하게 되는 거죠. 초심자의 행운이 첫 끝발 뭐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초심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승리하거나 이기는 네. 심리를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뭔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잘 될 줄 알고 돈을 계속 투입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 만회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도 처음에 그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단순히 또 이게 그냥 의지로 이게 좀 재미로 들어가게 되지만 사실은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뇌가 변해요? 네, 도박을 하게 되면 뭐 마약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해당하는 뇌랑 똑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서 이제 밀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도박 안 좋으니까 의지로 한번 끊어봐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이미 뇌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도박을 하게 되면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인 그 경험에서 얻는 이제 도파민보다 10배 내지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음에도 이런 강력한 자극을 원하는 이제 보상 회로가 계속 자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두엽이랑 중피질 경로라는 것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손상이 되면 욕구를 조절하는 것도 어렵고 실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의사결정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 말은 이제 현명한 판단과 사고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마비되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이거 마약이잖아요. 네. 도파민 10배 가까이 되는 거에 한번 중독이 되고 나면 일단 마약을 끊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 사실 평생 참는 게 되겠죠. 재활하면서. 그런 것처럼 도박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뭐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뭐 해외 나가면 그냥 뭐 재미로 할 수 네. 있는 어떤 카지노 같은 외국인 카지노 그것도 원래 사실 우리나라는 다 속인주의니까 걸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미로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뭐 강원도에 있는 뭐 이제 네. 그 땅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거기는 뭐 자국인들이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우리 뇌 자체가 변해버린다. 처음에 재미로 아니고 거기 생길 때 있었는데 네, 네. 거기가 밥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제일 싸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갔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이런 뇌 보상 시스템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네. 선천적으로. 네, 그래서 일반적인 자극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해외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면은 뭐 고층 빌딩 올라가서 막 셀카 찍고 진짜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네. 그 러시아나 사람들이 뭐 이런 데서 네, 네네. 정신이 나간 분들이 아니고 이 뇌 보상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쾌락이 느껴진다. 보상이 되는 거. 네, 만족이 느껴진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위험에 중독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인 거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치킨 정도 한번 먹는 걸로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야 행복한데.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고추빌딩 꼭대기 그 안테나 위까지 올라가 봐야 네. 그래야지만 좀 어느 정도 설렘이 느껴진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야, 이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게 치료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랑 이제 심리 상담이 이제 들어가더라도 네. 쉽게 치유가 되지는 않는 거라서 네. 아예 손을 안 뻗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혹을 당했을 때 벗어나는 방법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게 너무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네, 그렇죠. 어젯밤에 치킨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괴로웠거든요. 이런 유혹도 그래서 포함해서. 먹방 보지 않았어요 혹시? 그렇죠. 난 먹는 거 이렇게 맛있겠다 내일 아침 대리로 먹어야지 좀 이렇게요, 느끼려고. 그죠? 네. 이제 유혹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유혹의 자극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맛있는 과자를 여기 앞에 두고 네. 두 분 드시지 마세요. 그 방송하는 동안 이렇게 네. 하면 절대로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요. 두지를 말아야 된다. 그렇죠. 두지를 말아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운동 어디에 등록하냐부터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먹고 살이 찔 수 있는 음식들을 다 처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배달앱도 다 지워야겠네요. 당연하죠. 예, 배달앱도 지워야 되고 뭐 아니, 비밀번호도 냉장고에 걸어놓고. 하여튼 뭐 맛있는 건 다 치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친구가 나 같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끼리 나가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또 같이 떡볶이도 좀 먹고 싶고.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가 보자고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아유, 네. 그럼 내일 예를 들면 내일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마음을 그것도 먹으면. 틀린 것 같아요, 왠지. 보통 내일부터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던데. 아니, 근데 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일부터 하기 위해서 오늘 다 먹어서 없애야지만 냉장고가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거 있죠. 괜찮나요? 지혜롭나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제 유혹에 대한 어떤 한 가지 또 이제 입장은 뭐냐면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파국적인 생각을 해보라는 것도 좀 있어요. 아. 내가 오늘까지만 먹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맛을 못 잊고 다음날 또 먹게 되고
또 뭐 네. 살이 찌고 이러면서 또 네.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게 되고 뭐 맞아요.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서 예, 머리 좋은 지금부터 일탈자. 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리님 머리 좋은 일탈자. 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면에서 옥주현 씨가 했었던 네. 그 명언이 생각이 아, 납니다. 그렇죠. 네. 먹어봐야 내가 다 아는 맛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예 인간의 의지력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요. 네. 그러면은 더 자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어떤 의지력 싸움을 하지 말고 차라리 습관화를 시키라는 방법도 있어요. 괜히 싸우지 말아라. 네, 일어나면 무조건 양치해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습관화를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머리 안 쓰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몸이 알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한밤중에 빨간불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뭘 판단하냐면 어차피 새벽 4시야. 아무도 없는 게 확실해. 그래서 주변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빨간불에는 서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건 생각할 거리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알람이 울렸을 때 잠깐만 시간 좀 볼까? 한 5분만 더 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일어나 버려라. 이렇게 바로 이제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치킨이 앞에 있으면 먹어버려라. 이런 반사적인 치킨 냄새가 나면 그쵸.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 새벽 밤 10시가 되었다? 그러면 빨리 주문을 해라. 약간 이런 반사를 끊어야겠네요. 없애야 네, 된다. 그렇죠. 끊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제 지인들 중에 검사를 했더니 도파민이 전혀 안 나온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일상에서.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 내 몸에 도파민이 안 나오는 그런 삶에서 좀 벗어나시면 좋지 않을까. 제 주변에 도박 중독에 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두 사람은 제가 여쭤봤어요. 도박 심리 상담하시는 분한테 네. 도박이 주는 자극보다 훨씬 짜릿한 자극을 평소에 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아, 네, 여의도에 계신 분들입니다. 네, 알 것 같은 느낌이 여유가 듭니다. 있네. 네. 혹시 들으면서 혹시 내 얘기가 아닌가 싶은 분들은 꼭 전문가 한번 네, 상의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해보십시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이 저촉되는 연령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이면 형사처벌 안 받고 사회봉사는 이제 소년원 가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서류에 빨간 줄이 안 그어진다라는 건데 그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른들이 못할 것 같은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얘기였었는데요. 오늘 그 이제 심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보니까 5년간 촉법 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를 보니까 강력범죄, 살인, 강도, 그 다음에 강간, 추행, 방화, 절도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송치된 촉법소년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35,39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많아요. 너무 잔인하게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요인은 가정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 네. 저번에 영경님께서도 뉴스는 법이다. 그래서 네. 말미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가출 청소년이 집에 다시 돌아가면 엄마가 문도 안 열어주고 또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 가정의 환경이 아이들을 범죄로 내모는데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호통치는 판사로 유명한 네. 천종호 판사님 네. 기억하시죠? 네. 그분이 2010년부터 3년간 이제 창원 지방법원에서 소년 보호 사건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 재판을 받은 소년 중에 절반가량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부재해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재범률이 무려 67%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 4월에 김천 소년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소년범 가운데 70%가량도 역시 결손 가정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슬픈 사실은 이제 촉법 소년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 아동학대 건수도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집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길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 참 슬픈 건데 집안에 같이 있어서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대가 일어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쉽게 범죄에 빠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두 분한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고 또 당연히 밥도 잘 안 챙겨주고 용돈도 안 주고 그래서 틈만 나면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할 때 이 네.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복수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집을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아이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죠. 네. 판단하기 너무 어렵죠. 그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출 패밀리들을 또 구하고 그들과 이제 연결되면서 가출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권의 붕괴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교권. 네. 이제 학부모님이시기 네.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할 위치에 있는 교사분들이 학생 인권 보호나 또 일부 부모님들의 이제 과잉 감수성 때문에 교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적절하게 훈육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교권 붕괴를 넘어서 교권 추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일부 몇몇 학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의 훈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막 신고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전에보다 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위클래스라고 해서 있어요. 네네. 예. 상담 선생님이 배치가 되는데요.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 한 명이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어떤 깊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상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런 현실이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범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걸 막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는 선생님이 그 상담 선생님을 하는데 너무 보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밤에 전화가 온대.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내가 상담했던 위 선생님이 그냥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저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라고. 그 SOS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전화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시면 네. 그쵸? 아이들한테 좀 마음을 써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믿을 못됐어, 만하고.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만 치지 말고 그쵸? 지난주에 저희 뉴스는 법이다 코너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그 울고 있었던 네. 그 CCTV 장면에 잡혀서 음. 우리 전 국민이 좀 마음 아파했었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훨씬 도움이 되었을 텐데라는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진화심리학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오. 청소년 시절에는 원래 좀 엇나가고 과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불만도 많고 반항하는 것이 좀 멋있기도 하고 극단적인 뭔가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청소년 어떤 발달의 특징 같은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증가입니다. 그쵸.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일생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뭐 공격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경쟁적이고 이런 모습들도 이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수치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보다 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무려 성인의 45배 정도의 이 테스토스테론의 이 분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과학적인 특징인데요. 우리의 뇌가 이제 후두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네. 발전을 하는 이렇게 거예요? 이제 진화되기도 했고 오. 여기서 이제 가장 늦게 발달한 게 이쪽인데 이쪽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전두엽은 가장 늦게 발달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위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자기 억제와 같은 고도의 이성적 사고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이런 부위가 덜 발달돼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거기까지는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꼬마가 유치원에서 무슨
참여 수업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참여 수업에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너무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딸아이를 키우는데 네. 남자아이들이 엄마가 온다고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네. 막 벽에다 머리를 박아요. 그래서 좋아서요? 안 좋아서요? 좋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이가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원장님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신체가 특히 근육이 발달하는 속도가 다 달라서 네네. 큰 움직임을 하는 그 근육들이 남자아이들을 먼저 발달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좋은데 말로 하는 건 여자아이들은 쉬운데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에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엄마가 온 걸 좋아하는 걸 너무 기쁜 거를 네. 머리를 박거나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네. 무기나물서기를 하거나 우리가 볼 땐 이상하게 이상한 느껴지지만 거잖아요. 근육을 막 쓴다는 거군요. 그때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남자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그 예전에 슈퍼맨 놀이 안 해봤어요? 슈퍼맨 놀이요? 네, 이렇게 아, 여기다 뛰어내리고. 보자기 먹고 보자기를 묶고 장롱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했죠.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하게 됩니다. 그거 아시죠? 그 예전에 그 어떤 모 브랜드인데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서 탁 하고 쓰러지는 그 이종호 씨? 네,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모두가 한 번씩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복발 집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통은 안 하죠. 그리고 네. 그때 사실 신체 능력이 최상이에요. 아, 굉장히 균형도 눈이 그렇고. 반짝거리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한 행동들도 하고 왜 저 계단 같은 거를 걸어 내려가지 않고 무조건 저 난간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맞아요.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 좀 차분한 우리 맨디 쌤 정명국 강사님은 네.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도 굉장히 그냥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말아 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조곤조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반항도 좀 해보셨어요? 저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제가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랬을 때 좀 약간 과하게 성숙했던 것 같아요. 빨리 소리 들었군요. 아이들이 빨리 소리 들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면 부모님이 서운하시게 너무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냥 조용히 지냈던. 그대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막 같아요.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열받으면 이렇게? 그렇지 않았지만 저도 뭐 실험 같은 거 좋아해서 네. 집에서 막 실험 약품 사다가 집에서 그거 실험하고 퐁 터트리고 이런 거? 딱 정확합니다. 다 고장 내고? 고장도 했었죠. 드라이버로 다 열어 제끼고 이런 걸 하면서 전 즐거워했었는데 좀 빨리 어른이 되긴 했었었네요. 그럼 제가 가장 전 집을 나갔어요 그냥. 있기 싫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는데 네. 그날따라 친구 집에서 있었는데 9시가 넘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좀 늦게 온 거예요. 부모님은 몰라. 가출한 걸 모르고 조금 아니요. 늦게 들어왔네?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아빠가 전부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제가 한 행방을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가 야단 맞았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왜 야단 맞았어? 그랬더니 애 주머니에 돈을 얼마 넣어줬냐고 아빠가 물어보셨대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를 넣어줬다고 하니까 최소한 부산의 끝에 가서 끝에서 돌아올 수 있는 택시비는 애 주머니에 넣어놔야 아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는데 맞아. 그 돈 가지고는 빵밖에 못 사 먹는다고 아빠가 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 이렇게 막 내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그래도 나갈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지혜롭게 네. 합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빠가 일방적으로 엄마를 야단치셨을 거예요. 저희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제어가 안 돼요. 맞아요. 아이들을 네. 보면 그러니까 그때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야단을 친다든지 세게 교화를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리를 좀 파악해보고 그 원인을 좀 파악해보면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혹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제 능력이라는 게 이제 전두엽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아이들도 안 발달했을 거고 청소년도 안 발달했을 건데 왜 문제는 청소년만 일으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몰려다니는 아이들의 또 심리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몰려다니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이제 심리적인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집단 극화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예요? 네. 집단 극화라는 건 뭐냐면 각각 개개인이 한 5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네. 봅시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이 7, 8, 9, 10 이렇게까지 증폭돼 버리네. 증폭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혼자 살 때는 이렇게까지 과격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이 다 비슷하고
또 내가 책임 분산이 일어나니까 네. 내가 강한 주장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또 그 외에도 이제 몰려다니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과격해지고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가출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 형성 안에서도 애들이 막 동등하거나 평등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죠. 완전 계급 사회던데요, 거기는. 그렇죠. 예. 완전 계급 사회여서 어떤 아이는 뭐 폭력을 당하고 갈취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맞아요.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 사회는 양육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이 서열에서 밀려나면 나는 큰일 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강하게 이제 어떤 잔혹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이걸 아는 것이 어떤 예방이라고 할까요? 혹은 뭐 치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은 또 이제 청소년들도 보고 있어요. 꼭 이제 그렇죠. 가출, 팸을 형성하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뭔가 극단적인 생각들이 드는 이런 청소년들이 봤을 때 적어도 청소년 시기에는 원래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방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법소년이나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좀 어른들의 도움을 좀 받고 네. 이제 도움도 받고 이야기도 좀 하고 감정을 풀고 이런 작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국가기관에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네. 이렇게 그렇죠. 도움을 받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근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처럼 네. 10세에서 14세로 만들어진 촉법소년의 하향 연령을 이제 내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처벌을 세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사람들이 엄벌주의에 더 집중을 하셔서 이제 맞아요. 그 시각으로 많이 보시는데 다른 시각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성인처럼 처벌이 세지면 이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바뀌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붕괴하고 교권이 붕괴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아이들을 엄벌하기만 했을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범죄 인원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막을 수도 없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이 전과자가 됐을 때 낙인 효과가 생기기도 하고 또 범죄 학습을 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배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있는 범죄는 줄이지만 미래에 있는 피해는 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판단하고 또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너 벌을 되게 세게 매길 거야 라고 한다고 한들 그 아이들이 이래서 나 범죄를 안 저질러야겠다까지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터뜨린 게 그런 거였잖아요. 나는 촉법소년이라 안 걸려요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그럼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요. 너무 영악하죠. 그렇죠. 저는 그게 아이들이 영악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측면에서 순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래에 이런 일들이 내 발목을 잡고 또 내가 죄책감을 갖고 후회를 할 거다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네. 그렇게 순수하게 난 안 걸려요 정도만 얘기하는 건데 네. 사실 나중에 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안 걸리니까 괜찮다. 네. 내 양심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나는 못 건널 강을 건너버리는. 네, 근데 아이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뇌의 상태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그런 네. 것이죠. 예. 이런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할 때는 꼭 그 스펙트럼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어차피 안 걸리니까 뭐 예를 들면 14살까지만 마음대로 살고 그다음부터 마음 잡고 살 거야 뭐 이렇게 좀 영악하게 하는 혹은 뭐 순수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원래는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잘 선도하면 좋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이라든가 학교에서 혹은 좋은 상담 선생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혼재해 있잖아요. 네. 문제는 이런 법을 하나 바꾸고 나면 뭐 이 스펙트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사회적 논의를 더 많이 하고 또 많은 좀 활발한 이야기, 의견 제시도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교권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어요.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벌 주기가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명심보감을 네. 잘못을 하면 구속에 가서 명심보감을 100번씩 써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남자아이들은 주로 이제 체벌을 많이 했어요. 저희 자랄 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런 방법도 그런 게 정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벌을 주는 거긴 하지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투데이 잡스 3.0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쪽 시사 쪽을 심리로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약자인 아이들까지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또 우리나라는 약간 각자 도생의 사회 같다. 네. 약육강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뭐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은 그 사람 엄벌해야 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 그렇게 병원 됐는지. 밖을 나왔고 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그래야 이제 재범률이나 이제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그냥 어떤 사건 사고 보면서 아유 나쁜 놈들하고 비난하긴 쉬운데 오히려 맨디쌤 같이 네. 심리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더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데이 잡스 계속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